닥쳐!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이 고집불통 같은 여편네! 내가 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어디서 말대꾸를 하는 거야? 추석날 오랜만에 찾은 부모님의 성묘를 마친 후에 산비탈에서 남편에게 발길질 당해 굴러떨어진 정숙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진실을 드러낸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이른 아침부터 김정숙의 반찬 가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손놀림으로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추장을 담그는 정숙의 모습은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장인의 손길 같았습니다. 정숙이네 반찬은 정말 끝내줘요. 우리 남편이 다른 반찬은 안 먹어도 여기 김치는 꼭 찾는다니까요. 단골 손님의 칭찬에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덤으로 깍두기 한 봉지를 더 얹어줍니다. 이렇게 손님들과 정을 나누는 시간이 정숙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동네 신문에 실린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손맛으로 이웃을 사로잡은 정숙이네 반찬 가게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정숙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 박성호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또 늦게 들어와? 밥은 했어? 안 했어? 지금 하면 돼요. 69의 성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은 은퇴교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유식한 말투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논하고 후배 교사들에게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성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당신 혀가 망가진 거 아니야?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 정숙은 묵묵히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세월 동안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세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도 흘렸지만 어느새 그것마저 익숙해진 자신이 서글플 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성호의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아들 집에 또 돈 보냈다며? 당신이 벌어서 당신 맘대로 쓴다지만 그렇게 자꾸 주면 애들이 버릇 없어져. 스스로 벌어 쓸 생각을 안 한다고. 정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아들 진우에게 보낸 100만 원이 성호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 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기에 더욱 애틋했고 그 아들이 힘들어한다는데 어미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추석을 앞두고 아들 내외가 집에 들렀습니다. 마흔의 진우는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굴었습니다. 엄마,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내 아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고맙지. 며느리 윤지연은 38배 나이답지 않게 동안이었습니다. 늘 공손한 말투와 밝은 미소로 시어머니를 대했지만 정숙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은 어색함이랄까요? 어머님,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근데 하은이는? 아, 하은이는 거실에서 할아버지랑 있어요. 요즘 유튜버가 되겠다고 맨날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대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1살 손녀 하은이는 정숙의 삶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 자랑하고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였습니다. 부엌에서 지연이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건물 월세 잘 들어오죠?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지연이 말한 건물은 정숙의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서 딸에게 물려준 소형 상가였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응, 잘 들어오고 있어. 그렇군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던데 관리 잘하셔야 해요. 지연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정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추석엔 성묘를 좀 특별히 하려고 해. 우리 선산만 가는 게 아니라 장인 장모님 산소에도 들르자. 정숙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성우가 친정 부모 산소에 가자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삿날도 아닌데 뭐하러 가냐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왜 안 돼? 장인 장모님도 우리 부모님이지. 이번 추석엔 제대로 인사드려야지. 성우의 말에 진우와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도 인사드려야죠. 그러게요. 하은이도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뵙고 싶어 할 거예요.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갈 부모님 산소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변한 걸까요?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정숙이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추석날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는 상상을 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획을,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폭풍을 말입니다. 거실 소파에서 성우와 진우 내외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그 얘기 꼭 꺼내세요. 어머니만 설득되면 우리 빚 문제 다 해결돼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걱정 마. 지연이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꼭 성공해야 해요. 그들의 대화를 복도 모퉁이에서 들은 하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할머니와 관련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튜버가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추석 전날 밤 정숙은 부모님 산소에 가져갈 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국화꽃과 백합꽃을 한 알을 안고 향기를 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유난히 밝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가올 일을 예감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추석 당일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내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해. 당연한 거죠.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인데요. 지연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일가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우가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에는 성우가, 뒷좌석에는 정숙과 지연 그리고 하은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은이는 핸드폰으로 창밖 풍경을 찍으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코스모스 예쁘죠? 제가 영상에 담을게요. 그래, 우리 하은이 솜씨 좋네. 나중에 할머니한테도 보여줘. 차 안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성우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흥얼거렸고 진우는 가끔 백미러로 가족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1시간쯤 달려 먼저 성우의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온 가족이 정성껏 벌초를 하고 절을 올렸습니다. 성우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우 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이번에 큰일도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숙의 친정 부모님 산소로 향할 차례였습니다. 차 안에서 지연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좀 이따가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잘 맞장구 쳐요. 분위기 잘 띄워야 해요. 알았어. 걱정 마. 하은이는 뒷좌석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버 연습이라고 생각하며 가족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정숙의 친정 부모 산소는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데 정숙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정숙이 왔어요. 오랜만이죠? 정성껏 준비한 꽃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성우도 옆에서 함께 절을 했고 진우 내외와 하은이도 차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산소 앞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성우가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숙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그 건물 말이야. 순간 정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제 슬슬 정리할 때도 됐잖아. 나이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내 명의로 바꾸자.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 그것도 성묘를 마친 직후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그래, 알아. 근데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딨어? 명의만 바꾸는 건데 뭐가 문제야? 성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옆에서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지연아,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지 뭐가 복잡해? 당장 다음 주에 등기소 가자. 서류만 몇 개 쓰면 끝나는 일이야. 성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따뜻함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집요함만 가득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정숙의 단호한 거절에 성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했어? 그래, 안 된다고 했어.
그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거야. 딸인 나한테 주신 거라고.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감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성호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산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버님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생각? 이게 내 생각을 해서 하는 짓이야?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고요. 뭐라고? 정숙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생전 안 오던 여기 산소에 온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 성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이제 알았어? 그래, 맞아. 장인 산소 온 것도 다 이것 때문이야. 분위기 좋을 때 얘기하면 내가 쉽게 승낙할 줄 알았지. 당신이 어떻게 해? 정숙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리고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당신한테 맞춰 살았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정숙이 단호하게 말하자 성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년, 내가 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봐. 지연이 황급히 성우를 말렸지만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은 성우는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도장 찍겠다고 해. 안 그러면 뭐? 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숙도 맞서 소리쳤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호의 발이 정숙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발길질을 당한 정숙은 중심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진우와 지연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하은이는 그 모든 장면을 핸드폰 화면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녹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파른 비탈을 굴러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다리에서는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끄러진 거야. 내가 건드린 게 아니라고. 지연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는 비탈 아래로 내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신 차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고통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는 마치 정숙의 눈물처럼 차갑고 슬펐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숙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구급차 안에서 정숙은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의식은 있나요? 간헐적으로 깨어나는데 계속 혼미한 상태예요. 정숙의 눈앞에는 주마등처럼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 성우와 결혼식을 올리던 모습, 진우를 낳고 처음 안아보던 순간, 그리고
산빛 아래서 자신을 발로 차던 남편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게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엑스레이와 CT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검사대 위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왼쪽 다리 골절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갈비뼈에도 금이 갔고요. 의사의 설명을 듣던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조심성이 없어서 탈이지. 산에서 왜 그렇게 덜렁거렸대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어떻게 다친 건가요? 외상 정도를 보면 단순 낙상치고는 산비탈이 가팔랐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한참을 굴렀죠. 그러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성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정숙이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정숙의 왼쪽 다리에는 깁스가 감겨 있었고 얼굴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눈을 떴을 때 병실에는 지연과 하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과일을 깎으며 밝게 웃었고 하은이는 할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많이 아프시죠? 정숙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깎은 사과를 정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좀 드세요. 기력 차리셔야죠. 진우는 회사 갔어요. 휴가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도 집에 계시고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집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떤지. 사업 자금이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돈을 마련 못하면 진우는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만 좀 담보로 잡으면 돼요. 명예 이전까지는 안 팔아요. 그냥 대출 좀 받게 동의만 해주세요. 내가 거절하면?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은이가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깟 건물 하나가 아들보다 소중해요?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그 건물은 내가 죽어도 너희한테 안 넘긴다. 뭐라고요? 산에서 날 발로 찬 게 누군지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너희가 왜 그랬는지도 알아.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은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미끄러진 거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당신 남편도 옆에서 다 보고 있었잖아. 어머니가 잘못 본 거예요. 충격 때문에 기억이 왜곡된 거라고요. 지연은 황급히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가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정숙이 쏘아붙이자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연은 병실 문을 3개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건 배신과 폭력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가도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아. 정숙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날 찍은 거 있어요. 뭐?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보여드려도 돼요? 하은이는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재생 버튼이 떠 있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산비탈에서 성우가 정숙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당장 도장 찍겠다고 해. 안 그러면. 그리고 정숙이 맞서는 모습, 성우의 발이 정숙의 옆구리를 향해 날아가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비탈을 굴러 떨어지고 지연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화면이 흔들렸지만 음성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건물은 우리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다치면 도장 안 찍을 수 없을 거야. 겁먹었을 테니까. 진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병원 가자. 구급차 오기 전에 이야기 맞춰야 해. 엄마가 미끄러진 거야, 알았지? 성우의 목소리까지. 세 사람이 정숙이 쓰러진 아래쪽에서 나누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본 후 그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이걸, 할머니, 나 이거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가 왜 이러는 거예요? 하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용감한 거야. 엄마가 이 영상 지우래요. 할아버지도 아빠도 지우래요. 근데 나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11살 아이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아이의 양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은아, 이 영상 할머니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할머니.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정숙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정숙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하며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폭행의 순간, 그리고 그 후의 전말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제대로 싸울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란다. 할머니, 하은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너는 그냥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유튜버 꿈 키우면 돼. 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진짜 유튜버 되면 할머니 이야기 할 거예요.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 할머니 이야기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결의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은이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기였습니다. 자신을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말이죠. 밤이 깊어갔지만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이 곧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영상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졌어? 당신이 궁금해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정숙의 차가운 대답에 성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삐져있네. 그래, 내가 좀 심했지. 근데 당신도 너무 고집 부렸잖아. 고집? 내 것을 지키는 게 고집이야? 부부 사이에 무슨 내 거야. 다 우리 가족 거지. 성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이러고 있어. 건물명의 이전만 해주면 다 끝나는 일이야. 끝나긴 뭐가 끝나? 시작도 안 했어. 정숙의 말에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시작도 안 했다고?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당신을 고소할 거고.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쳤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평생 살면서 지금만큼 정신이 또렷한 적이 없어. 고소? 무슨 죄목으로? 증거라도 있어? 성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침착하게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증거야. 뭐? 하은이가 찍었어. 당신이 날 발로 차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 지연이랑 진우랑 한 얘기까지 다 녹음되어 있어. 성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영상 당장 내놔. 안 돼. 이건 내 목숨줄이야. 이 여자가 정말. 성우가 정숙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요. 보호자분,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성우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네요. 간호사가 나간 후 성우는 이를 갈며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했어? 가족을 죽인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그 영상 세상에 나가면 진우도 끝나. 그것도 원해?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엄마를 배신하고 돈을 택한 거지. 당신 정말 독하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근데 후회할 거야. 성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우와 지연이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고소한다고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 거야. 엄마,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전과자 되면 저도 회사에서 잘릴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엄마를 배신하기 전에 말이야.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빚에 쪼들려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날 발로 차고 건물 빼앗으려던 걸 이해하라고?
어머니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출 좀 받자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 본색이 이제야 보이는구나. 본색? 저는 처음부터 솔직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들어주셨죠. 그래서 남편 시켜서 나를 발로 차게 한 거야? 그건 아버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지연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수? 산비탈에서 사람을 발로 차는 게 실수라고?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영상 좀 지워요. 그리고 건물담보대출 동의서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럼 다 끝나요. 끝나긴 뭐가 끝나? 너희는 내 전 재산을 노리고 있잖아. 전 재산? 고작 그 건물 하나 가지고 무슨...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은 그저 돈줄일 뿐이라는 것을요.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고 지연은 화가 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가 결국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핸드폰으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보다가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남편한테 폭행당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영상이 있어요. 폭행 장면이랑 음모 꾸민 것까지 다 찍혀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입원 중이에요. 변호사님이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병원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젊은 여성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강민정,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변호사였습니다. 김정숙님 맞으시죠? 저는 강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 변호사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숙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추석날 성묘 갔던 일, 남편의 요구, 폭행당한 순간,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의 음모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민정 변호사는 영상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폭행 장면을 볼 때는 미간을 찌푸렸고 음모 대화를 들을 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폭행죄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재산 강취 미수로도 고소 가능해요. 정말요? 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정숙님 각오하셔야 할 게 있어요. 민정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에 가면 가족관계는 완전히 파탄 날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파탄 났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폭행죄, 재산 강취 미수, 그리고 학대죄까지 추가할게요. 학대요? 네, 오랜 기간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받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위임장에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고소장 제출하면 경찰 조사 나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숙이 서명을 마치자 민정 변호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 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평생 참고 사는데 김정숙 님은 용감하세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것도 용기입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민정 변호사가 나간 후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진우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정숙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제 대화할 것도 들어줄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고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 후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정숙의 병실로 들어왔고 그중 나이 지긋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숙 님 맞으시죠? 저희는 강남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제출하신 고소장 관련해서 진술 좀 받으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형사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고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건넸고 형사들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성우가 정숙을 발로 차는 장면이 나오자 젊은 형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게다가 뒤에 나오는 대화까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고소한 겁니다. 나이든 형사가 노트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평소에도 폭력을 행사했나요? 손찌검은 없었어요. 근데 욕설이랑 협박은 많았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증인이 있나요? 손녀가 봤어요. 영상도 그 애가 찍은 거고요.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술을 받은 후 형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피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과 아드님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이 나간 후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성호는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성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박성호, 추석 당일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사고였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실수로. 실수요? 영상을 보면 명백히 발로 차는 동작인데요.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보여주자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아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그게 폭행의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부인의 건물을 빼앗으려 한 것도 사실입니까? 빼앗는 게 아니라 명의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부부 재산이니까 부인이 거부했는데도 강요했죠? 그건 성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우와 지연도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별도의 조사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지연 씨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건물 명의를 넘기려 한 게 맞습니까? 설득이라기보다는 그냥 부탁한 거예요. 저희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요. 영상을 보면 이제 됐다. 건물은 우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방조한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명도 질렀고요. 지연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형사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 진우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하지만 영상을 보면 폭행 후에 아버지, 부인과 함께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게 들리는데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강취 공모죄로 말이죠. 공범이라니요. 저는 그냥 증거가 명백합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최소한 방조죄는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서 복도에서 성우와 진우, 지연이 마주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 가자. 엄마 설득해야 해. 설득이요? 어머니가 들어줄 것 같아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끝나. 성우는 이를 갈며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정숙의 병실로 몰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성우가 들어섰고 뒤를 이어 진우와 지연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장 고소 취하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싫어. 뭐? 더 이상 당신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 여자가 정말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할 거야? 성우가 다가오려는 순간 정숙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분들 내보내주세요. 환자 괴롭히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성우를 막아섰고 보안요원까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해요.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진우가 소리쳤지만 보안요원은 단호하게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복도로 쫓겨난 세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정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닥쳐. 지금 그 소리 할 때야? 진우가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성우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지연 씨 맞으시죠? 저는 데일리뉴스 기자입니다. 시어머니 폭행 사건에 대해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고?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어서요. 이 사건 꽤 화제가 될 것 같은데 댁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지연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누구야? 기자래.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 같아. 뭐? 세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정숙님, 경찰 조사 잘 진행되고 있어요.
곧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건물 명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신탁이나 유언장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신탁이요? 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가족들이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노릴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신탁 전문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그분이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건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정숙은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은행 들렀다 가도 될까요? 네, 어디로 가시겠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신한은행이요. 은행에 도착한 정숙은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권리를 동결하고 싶어요. 제 동의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게요. 신탁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신탁 설정하시면 소유권은 그대로지만 처분이나 담보 설정은 신탁기관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남편이나 아들도 못 건드리는 거죠? 네, 본인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하지만 정숙은 그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집에 없었고 정정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건물 신탁 완료했습니다. 다음 단계 알려주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 준비하겠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일주일 후 검찰에서 기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성우는 폭행죄와 재산 강취 미수죄로 정식 기소되었고 진우와 지연은 방조죄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우는 집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야.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성우는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꽃병이 깨지고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증거 확보하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지 법정에서 보여줄 거니까. 이 여자가 정말. 성우가 정숙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정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바로 경찰 불러. 당신 지금 기소된 상태잖아. 또 폭행하면 구속이야. 성우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멈춰 섰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또 사건을 일으키면 즉시 구속될 것이었습니다. 두고 봐. 법정에서 내가 이긴다. 넌 나한테 평생 빌부터 살았잖아. 그것도 다 증명할 거야. 해봐. 나도 준비 다 했어. 성우는 이를 갈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민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건물을 매각하려고 해요. 민정 변호사는 깜짝 놀라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매각요? 그 건물은 김정숙님의 유일한 노후 자산인데요. 알아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보면 그날 일이 생각나요.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진 일, 가족들의 배신. 다 그 건물 때문이었잖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매각 대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부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열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노인분들을 위해서요. 민정 변호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본인도 힘든 상황인데 남을 생각하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돈이 욕심쟁이들 손에 들어가는 것보단 낫잖아요. 며칠 후 건물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위치면 시세가 좋아요. 금방 팔릴 겁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그 건물 보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정숙의 통장으로 1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지만 정숙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선가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건물 팔았다며? 그 돈 어디 있어?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뭐?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 몫도 있다고. 정숙은 서류를 꺼내 성호에게 던졌습니다. 여기 이혼 조정 신청서야.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 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그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재산 분할? 당신이 나를 폭행하고 재산 빼앗으려 했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미쳤어? 우리 나이에 이혼을 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남은 인생이라도 당신 없이 살고 싶어. 성호는 분노에 떨었지만 정숙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이미 폭행죄로 기소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쓸 건데? 기부할 거야. 사회복지법인이랑 무료급식소 여는 데 쓸 거야. 뭐? 기부? 우리 아들도 있는데 남한테 다 준다고?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산에서 나를 발로 차는 걸 보고도 이제 됐다고 한 그 아들 말이야?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당신들은 이미 자격 없어. 다음 날 정숙은 아들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우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건물 팔았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 돈은 너희한테 한 푼도 안 가.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디다 쓰시게요? 기부하고 무료급식소 열 거야. 기부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희도 있잖아요. 너희는 이미 자격 없어. 산에서 내 피 보면서 건물 탐낸 사람들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어.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재산으로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 엄마, 난 진짜 죽을 것 같아. 정숙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진우야, 넌 이미 선택했어. 엄마보다 돈을 택했잖아.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지. 엄마. 정숙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빈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무료 급식소로 쓸 공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하고 주방 기구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무슨 사업하실 건가요? 무료 급식소예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려고요. 아, 봉사하시는 거군요. 대단하시네요. 일주일 만에 급식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숙인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업 첫날 정숙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오세요. 무료로 드릴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공짜예요? 네, 편하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요즘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매일 오셔도 돼요. 급식소는 금세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100여 명의 노인들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김정숙 씨,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나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폭행당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요. 가족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건물도 팔았죠. 그 돈으로 여기를 열었고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인도 힘든데 남을 돕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고 기부금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급식소 문을 닫으려는데 하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하은아, 어떻게 왔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거 드리려고요. 하은이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용돈을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급식소 운영하는 데 써요. 하은아, 이건 할머니가 어르신들 도와주는 거 정말 멋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정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하은이. 넌 정말 착한 아이야. 그날 밤 정숙은 급식소 안을 돌아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내일 아침에 쓸 식재료들, 그리고 벽에 붙은 감사 편지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건물 욕심내던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낫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죠? 물려주신 재산 좋은 곳에 쓰고 있어요. 드디어 첫 공판일이 밝았습니다. 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굴의 멍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목발을 짚어야 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차에서 내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피해자분, 한 말씀 해주시죠. 남편분의 폭행이 사실입니까? 건물 매각하고 급식소 여셨다는데
가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숙은 아무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숙님 준비되셨죠? 네, 변호사님. 오늘은 첫 공판이니까 주로 쟁점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맞은편에 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성우의 변호사가, 뒤쪽에는 진우와 지연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성우는 눈을 부라렸지만 정숙은 태연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흰 머리에 위엄 있는 판사였습니다. 제1호 법정, 피고인 박성호 폭행 및 재산 강취 미수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성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단순한 부부간 다툼이었습니다. 부부간 다툼이라고요? 민정 변호사가 일어서며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는 산비탈에서 피고인에게 발로 차여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다리 골절과 갈비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다툼입니까?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의 모니터에 산비탈에서 성우가 정숙을 발로 차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비탈을 굴러떨어지는 장면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의 손녀가 우연히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폭행이 명백하게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이 영상을 확인한 후 성호의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인, 이에 대한 입장은? 재판장님, 이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영상 편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작이라고요? 민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미 국과수에 영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원본이며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감정 결과서가 제출되자 성호의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장이 성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 속 인물이 당신 맞습니까?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실수로 사람을 발로 찹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검사 측 증인 신청하셨죠? 네, 재판장님. 피해자 김정숙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정숙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걷는 그녀의 모습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서를 마친 정숙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민정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0년입니다. 그동안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손찌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욕설과 협박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밥이 맛없다고 그릇을 집어던지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소리 지르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제였고 제 돈을 쓰는 것도 간섭했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사신 겁니까? 네, 가족이니까요. 아들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증인이 왜 이번에는 고소를 결심하셨습니까? 정숙은 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까지 가담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정숙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증인, 그 재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저한테 물려주신 상가 건물입니다. 피고인은 그 건물을 자기 명의로 바꾸라고 강요했고 제가 거절하자 폭행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매각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매각 대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일부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고 나머지는 무료급식소를 여는 데 썼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건물 때문에 저는 산에서 굴러떨어졌고 가족한테 배신당했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 그날의 고통이 생각나더라고요. 차라리 팔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고 싶었습니다. 피고인과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미쳤다고 했죠. 자기들 재산을 남한테 다 준다고요. 정숙의 대답에 방청석에서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리 것이었잖아요. 방청인,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의 경고에 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영상에서 들리는 대화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고인이 저를 폭행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됐다. 건물은 우리 거다라고 말하는 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성우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인의 진술에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성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건물 매각은 피해자가 임의로 한 것입니다.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요. 그게 문제입니까? 민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건물은 피해자의 친정 부모가 물려준 고유 재산입니다. 피고인과는 무관합니다.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래도 부부 재산이잖아요. 내 동의 없이 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의 경고에도 성우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 재산을 다 날렸어요. 10억을 남한테 퍼줬다고요. 피고인,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성우는 변호사의 제지로 겨우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측 추가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해자의 손녀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미성년자인데 증인 적격이 있습니까? 사건의 핵심 목격자입니다. 영상도 그 아이가 촬영했고요.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허가했습니다. 증인 입정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들어왔습니다. 11살 아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꿋꿋하게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방청석의 진우와 지연은 경악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안 돼. 지연이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가 제지했습니다. 방청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하은이는 선서를 마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민정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증인,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발로 찼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장면을 어떻게 봤니? 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유튜버 연습하려고요. 그 후에 뭘 들었니?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됐어요. 건물은 우리 거예요 라고 했어요. 아빠도 거기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방청인, 퇴정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경고에 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정 변호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증인, 할머니가 급식소 여신 거 알고 있니? 네, 알아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어땠니? 할머니가 어르신들한테 밥 주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아빠는 돈만 얘기했는데 할머니는 사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은이의 말에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수고했어요. 내려가도 좋습니다. 하은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오자 정숙이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는 안 합니까? 성우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돈 좀. 돈? 정숙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아직도 돈 얘기야? 사과는 무슨 돈이나 달라는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 당신 본심 다 들렸어.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숙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10억을 기부하고 급식소 여셨는데 후회 없으십니까? 정숙은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혀 후회 없습니다. 욕심쟁이들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사람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정숙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돌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첫 공판이 끝난 그날 저녁 정숙의 증언과 하은이의 증언은 뉴스 속보로 보도되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을 넘어 전국 뉴스에까지 올랐습니다. 추석날 아내 폭행한 은퇴교사, 손녀가 찍은 영상으로 진실 드러나 10억 재산 기부하고 무료급식소 연 65세 여성의 감동 스토리. 뉴스 화면에는 법정을 나서는 정숙의 모습과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가는 성우의 모습이 교차로 나왔습니다. 앵커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정숙은 무료급식소 안에서 혼자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정 변호사였습니다. 김정숙님, 뉴스 보셨죠?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여론이 완전히 피해자 편입니다. 이러면 최종 판결도 우리에게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급식소 이야기까지 나가면서 김정숙 님이 영웅 취급받고 계세요. 영웅이라니요. 전 그냥,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대요.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전화가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내일 아침이면 또 배고픈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급식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어떻게 여기를 알고. 뉴스 봤어. 온 나라가 다 알더라고. 내 아내가 10억을 남한테 퍼줬다는 걸. 성우는 급식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주방 기구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한 거야? 내 돈으로? 당신 돈 아니야. 내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야.
법으로 정해진 거라고. 성우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불러봐. 어차피 난 이미 기소된 몸이야. 뭐가 더 무섭겠어. 성우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당신 구속돼. 보석도 취소되고. 그럼 어때? 감옥 가기 전에 너라도 혼내주고 갈 거야. 바로 그때 급식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술 먹고 들어와서 협박하고 있어요. 경찰이 성우를 제지했습니다. 박성호 씨 맞으시죠? 지금 보석 중인데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어기셨네요. 뭐? 접근 금지? 법원에서 명령 나왔습니다.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요. 경찰은 성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성우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고. 문이 닫히고 급식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급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문 여는 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사장님이 영웅이에요. 어르신들의 칭찬에 정숙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인생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한 할머니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제 남편도 사장님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평생 맞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장님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정숙은 그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자원봉사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저도 사장님처럼 남편한테 폭력 당했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서 참고 살았죠. 사장님 뉴스 보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을 위자료로 뭔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요. 정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함께 일해요. 그날부터 자원봉사자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모두 정숙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급식소는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진우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정숙은 망설이다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야? 진우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이혼하겠대요. 정식으로 서류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정말 끝이에요. 회사도 잘렸고 아내도 떠나고 빚은 산더미고.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돈 조금만. 안 돼. 엄마. 진우야, 넌 산에서 내가 피 흘리는 걸 보고도 건물 생각했잖아. 그런 내가 지금 엄마 찾는 것도 돈 때문이지?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엄마는 이미 다 기부했어. 그리고 남은 돈으로 급식소 운영하고 있고 너한테 줄 돈 없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우야, 넌 이미 선택했어. 그 결과를 받아들여. 정숙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진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아침부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정숙님, 오늘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들분이 힘들어한다는데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숙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어른이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성우와 진우, 지연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긴장감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1호 법정, 피고인 박성호 사건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피해자 김정숙을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재산을 강취하려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합니다.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님, 성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진우와 지연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진우와 윤지연은 방조제로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진우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민정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숙님. 완전한 승리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위자료 5천만 원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정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자료도 급식소 운영에 쓸 겁니다. 저는 이미 제 몫을 찾았으니까요. 그 말에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정숙은 그 말들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숙은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은아, 학교는? 할머니 판결 보러 왔어요. 할머니, 이겼죠? 응, 이겼어. 하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 급식소 같이 갈래? 네, 저도 어르신들 도와드릴래요. 정숙은 손녀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진우는 벌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이혼을 확정지었고 하은이의 양육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법원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정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이미 정리했고 혼자 살기에 적당한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이제 동네를 넘어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찾아왔고 자원봉사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급식소에서 지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정숙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성이 급식소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김정숙 님이신가요? 네, 저인데요. 저는 MBC 다큐멘터리 팀 PD입니다. 김정숙 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다큐멘터리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PD는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김정숙 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김정숙 님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대요. 그렇군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정숙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추석날 산비탈에서의 폭행, 그리고 건물을 팔아 급식소를 연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왜 전 재산을 기부하고 급식소를 여셨나요? PD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을 가족들한테 주면 그들은 또 싸울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고요. 차라리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PD가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니까요. 아드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던데.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각자 선택의 결과를 살아가는 거죠.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용기 내야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김정숙 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정숙은 급식소에서 혼자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급식소 문을 여는데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다큐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도 후원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람들은 쌀 포대와 야채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누군가는 현금 봉투를 건넸고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정숙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쌓인 후원금을 정리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급식소를 더 오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정숙님, 저희 법인에서 급식소 운영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김정숙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진우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다큐 봤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숙은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진짜 사과야. 다음 날 아침 급식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우였습니다. 형기를 다 채운 건 아니고 선처로 집행유예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정숙은 성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다큐 봤어. 교도소에서. 성우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급식소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정숙은 성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남이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근데 다시는 못 받아줘. 여보, 우린 이미 끝났어. 각자 길을 가야지. 정숙은 성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급식소를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석 달 후 정숙은 두 번째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후원금이 계속 들어와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은이가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맙다, 우리 하은이. 하은이는 할머니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기자 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분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래, 우리 하은이는 할 수 있어. 개업식이 끝나고 정숙은 새 급식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는 곳.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혼자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닌 평온함과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어. 김정숙이라는 사람을 말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사랑해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하은이 꿈 꼭 이루렴. 창밖을 바라보니 두 개의 급식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 내일도 배고픈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말이죠.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질 때 깨달았어. 내 인생은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라는 걸. 이제 나를 밟을 사람은 없어. 이 길 끝엔 오직 나의 삶만 있을 뿐이야. 정숙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급식소에는 배고픈 어르신들이 찾아올 것이고 자신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숙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가족들에게 빼앗기는 대신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새로운 인생도 그 별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급식소로 가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숙은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나답게 사는 하루 말이야. 급식소 문을 열자 벌써 어르신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뭐가 맛있나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이 순간이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찌개를 저으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정숙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숙 씨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용기가 여러분께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